G. 행동 양식과 원형. 우리는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정신 하부의 시작 단계를 정신 기능이 강박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의지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의지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 경우에는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며 판단할 능력을 갖춘 주체가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주체의 의식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처음에 배척했던 견해, 즉 정신과 의식이 동일하다는 견해를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딜레마는 의식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저절로 풀린다. 왜냐하면 의식의 내용은 의식적이자 동시에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면에서는 의식적이며 다른 면에서는 무의식적이다. 모든 모순이 그러하듯이 위와 같은 사실도 그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은 여기에 있고 무의식은 저기에 있다는 식으로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오히려 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 전체성을 표현한다. 내가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경계층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리가 내린 정신적인 것에 관한 정의에 꼭 맞는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의 가장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이지도 않은 우리의 정의에 의거한 정신의 무의식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미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에서 태고의 잔재들과 원시적인 기능 양식들을 확인했다. 그 후의 연구들은 이것을 증명하였으며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신체 구조와 관련해 볼 때 발달사에서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생물학적 현상이 정신이라면 놀랄 만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고의 특성들이 바로 본능의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동과 태고의 양식은 행동 유형이라는 생물학적 개념 속에서 일치된다. 즉 형체 없는 충동은 없으며 모든 충동은 각기 그 상황에 맞는 형상을 갖고 있다. 충동은 항상 확정된 성질을 갖고 있는 상을 충족시킨다. 나뭇잎을 자르는 개미의 충동은 개미, 나무, 나뭇잎, 자르기, 나르기와 버섯 농원의 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위에 확정된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충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충동은 그 전체의 형상, 그 자신의 상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은 선험적 성질의 전형이다. 이것은 개미의 모든 활동 이전에 개미가 타고난 것이다. 왜냐하면 활동은 그에 어울리게 형성된 충동이 그 활동의 계기와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은 모든 충동에 해당되고 같은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인간은 그가 본능적으로 기능하는 한 그 활동의 동기와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본능 유형을 선험적으로 갖고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특수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 유형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간이 더욱 원시적일수록 그의 의식이 본능 영역에 더 많이 좌우될수록 그 제약은 더 심해진다. 비록 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 니체가 꿈의 기능 방식에 관해서 한 말처럼 행동 유형이란 인간에게 아직 남아있는 태고적 잔재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의미가 올바르게 평가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잔존물이거나 이전의 기능 방식의 잔재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생물학적으로 절대 필요로 하는 충동 영역의 조절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 충동 영역의 작용은 모든 정신 영역에 걸쳐 확대되며 그 작용이 의지의 상대적인 자유에 의해 제약될 때 비로소 그 절대성을 상실한다. 상은 충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충동 형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 명확한 유형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을 파악할 기관, 즉 의식은 그 자체가 본래 개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 충동상을 개조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성을 가지고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정확한 유형을 인간에 대해 세울 수 없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고백하거니와 나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적어도 충동상에 이르는 간접적인 통로를 발견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이 발견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풍부한 환상 재료를 보여주는 꿈을 꾸는 환자들을 자주 관찰하였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마치 그들이 환상으로 꽉 채워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 내적 압력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그들 꿈의 상이나 착상을 자유로운 상상활동 가운데서 확장하거나 개발하도록 하는 과제를 주었다. 이것은 개인의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서 극의 형태로, 토론식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춤으로, 그림으로, 소묘 혹은 조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기법의 결과로 무수하게 복잡한 형상들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다양성을 수년간 잘 식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가 후에 개성화라고 이름한 무의식 과정의 자연 발생적인 환자의 기법상의 능력에 의해 표현된 것임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머리에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나는 이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꿈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많은 경우에서 이것은 상당한 치료적 성과를 의미했고 드러난 내용들을 계속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과는 나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 자신이 어떤 이론적 전제를 근거로 그것을 해석하려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불능을 고집해야만 했다. 그런 이론적 전제에서의 해석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박한 형상들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느꼈다. 환자가 만들어낸 형상들에 특정한 목적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예감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그것에 관해 어떤 정리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유보적 행동은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환자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했다. 나는 항상 수많은 아마도, 만약 또는 그러나를 삽입하면서 그때마다 주어진 형상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적어도 임시적인 설명이라도 해주어야 했다. 나는 점차 상의 해석이 의문으로 끝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환자의 자유로운 상상활동에 맡겨지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혼란스럽게 많았던 상들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특정한 모티프와 형식 요소들로 압축되었고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어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다양함과 질서, 이원성, 그리고 밝음과 어둠, 위아래, 좌우의 대극과 대극들의 제3의 것에서의 통합, 사위성, 회전, 그리고 마침내는 중심잡기. 일반적으로 사회체계에 따른 방사성 배열들을 그 주된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3위로 이루어진 형상은 제3의 것에서의 대극의 총합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명백하게 특수한 조건으로 설명할 만한 예외를 이루었다. 중심잡기는 내 경험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 발달의 정점을 이루는데 최대한의 실제적 치료 효과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위에 언급된 특징들은 극도로 추상화된 것인 동시에 실제의 형상 원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형상의 구체적 실제는 무한히 다채롭고 생생하며 그 다양성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이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산물에 때때로 등장하지 않는 신화적 주제란 없다는 사실뿐이다. 환자가 신화적 주제를 잘 알고 있을 경우 형상화된 환상의 착상들이 이것을 훨씬 더 능가했다. 일반적으로 내 환자들은 신화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이 사실들은 무의식적 조절자에 의해 유도된 환상과 전통이나 민속학적 연구에 의해 알려진 인간 정신 활동의 기념비적 사실과의 일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추상적 특징들은 모두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의식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넷까지 셀 줄 알고 원과 사각형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형성 원리로서 이것들은 무의식적이고 마찬가지로 그 심리학적 의미도 의식되어 있지 않다. 나의 가장 본질적인 견해와 개념들은 이러한 체험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관찰을 했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에 대한 견해들을 힘들여 만들어냈다. 색연필이나 붓을 사용하는 손이나 춤 스텝을 밟는 발, 보는 것과 듣는 것, 말과 생각도 마찬가지다. 즉, 은밀한 자극이 최후의 조형력을 결정하고 무의식적이고 선험적인 것이 형상화되기를 촉구하며 무한한 주관적 우연성에 내맡겨져 있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식이 같은 주제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전 과정에 걸쳐 조형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은밀한 선지식이 게재되어 있는 것 같다. 상과 의미는 동일하며 상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형상은 원래 해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고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치료 요건으로서 해석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학문적 인식에서는 이와 다르다. 이 경우에는 경험의 총체로부터 어떤 가급적이면 보편 타당한 개념을 탐구해야 한다. 이 개념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별한 작업은 시대를 초월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조작적인 원형을 그때그때 시대에 걸맞는 학술적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과 고찰을 통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들은 창조적 환상 활동의 조절자로서 그리고 자극자로서 작용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주어진 의식 자료들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이바지하도록 한다. 이것은 꼭 꿈의 동력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 명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꿈을 대체한다. 그 기능 양식 때문에 내가 때때로 주특성이라고 표현한 이와 같은 무의식적 조절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의 이른바 비개인적인 집단적 무의식의 가설을 세우는 근거로 삼았다. 이 방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상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의도적 태도에 의해서 다만 뒷받침이 되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수동적 의식 재료와 무의식적 영향과의 자연스러운 합성, 즉 일종의 원형의 자발적인 확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상들은 내가 앞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 원초적 상들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의식의 내용을 간단한 공통 분모로 환원함으로써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난다. 꿈의 의미를 탐구하는 나의 방법도 자연스러운 확충 과정에 의거해서 실시된다. 꿈은 적극적 명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꿈에서는 적극적 명상과는 달리 의식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원형이 조절하며 수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면서 의식 내용의 형성 과정에 개입하며 취하는 태도는 본능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형적 요소들이 충동과 연관된다고 가정하고 집단적 형식 원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상황의 상들이 결국에는 충동 형상, 즉 행동 유형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 가능성을 분명하게 반박할 만한 논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고찰을 더 계속하기 전에 나는 원형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 자료를 실제로 다룬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형의 출현은 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정신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두드러진 루미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종교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치료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무관심하지는 않은데 물론 어떤 명료성의 등급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혼신적이라는 표현에 훌륭하게 들어맞는다. 즉 원형이 꿈이나 환상 형상에서 정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유령처럼 행동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원형의 신성력은 종종 신비스런 특질을 지니며 그에 부합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자신은 원형의 그런 갑작스럽고 무기력한 발작으로부터 까마득히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원형은 철학적 종교적 관조를 일깨워준다. 또한 원형은 흔히 엄청난 열정과 가차없는 결단으로 목표를 향해 강요하고 주체를 올가매어 절망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게 만든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체험이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온 의미 충족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심리학적 발견에 반대하는 확고한 토대를 지닌 모든 확신에 찬 저항을 나는 깊이 이해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알기보다는 추측하면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묶여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올가매는 힘을 깰 수 있는 주문을 기다리는 위협적인 힘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 마법의 주문은 항상 무슨 주의의 운을 맞추고 내면의 심적 사실에 거의 다가가지 않으면서 본능의 토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집단의식의 실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본능과의 이러한 친족성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이 친족성 때문에 원형은 정신 고유의 요소를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은 인간의 오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성을 이끄는 혼을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무슨 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원형적 성질의 것이다. 원형은 정신이거나 비정신이며 원형이 결국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낼지는 대개 인간의식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렸다. 원형과 본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극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은 충동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과 정신에 사로잡힌 인간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극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명제는 그에 상응하는 반명제 없이는 밝혀질 수도 생각할 수도 없듯이 여기에도 다음 글이 타당성을 갖는다. 즉 양극은 서로 통한다.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서 둘은 함께 속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도출되는 식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설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대극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표상으로서 나란히 존재한다. 인간은 적어도 어떤 것이 되도록 추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상상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대극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동 그 자체는 나쁘고 정신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 다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다. 양전류는 음전류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전기다. 심리학적 대극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진정한 대극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교할 수 없다면 그 둘은 절대로 통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갖가지의 대립성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항상 통합되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심지어 신 자신도 대극의 복합이라고 정의했다. 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인 성질이다. 이 성질 때문에 대극은 실제로 자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재 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여러 대극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 충동의 대극은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상당수의 정신 과정을 하나의 공통분모로 귀착시키는 이점을 갖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 중의 하나다. 이러한 관찰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정신 과정은 정신과 충동 간의 에너지 균형이다. 이 경우 하나의 과정이 정신적이라고 할지 충동적이라고 할지 처음에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가치 평가나 해석은 전적으로 의식의 관점이나 상태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대량의 투사가 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이거나 겉보기에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나 상황에 의해 지나치게 압도되어 있는 덜 발달된 의식은 당연히 충동을 현실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기의 철학적 확인의 정신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채 자신의 판단으로 정신과정의 본질적인 충동성을 가라앉혔다고 상상한다. 반대로 충동과는 대립된 자리에 있는 어떤 의식은 이때 나타나는 원형의 과도한 영향 때문에 충동을 정신에 종속시킨 나머지 명백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기괴한 정신적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그러한 조작에 필요한 광신적인 충동성은 통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신과정은 의식이 따라가는 계기의 눈금처럼 행동한다.
때로는 충동 과정 근처에 있으면서 그 영향에 빠지고 때로는 정신이 우세하며 심지어 그에 반대되는 충동 과정을 동화시키는 다른 한쪽 끝에 접근하기도 한다. 착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대립적인 위치는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정상적인 인간에게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신의 일방성을 만들어낸다. 이 정신의 일방성은 물론 정신 충동의 대극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형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일부를 나는 심리 유형론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는 의식은 오늘날에도 현대인의 특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일방성은 내가 그림자의 통찰이라고 말한 작업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좀 덜 시적이고 보다 학문적인 느낌을 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혼합어를 고안해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실제적인 이유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감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 최소한 현저하게 실제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러하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그림자의 실현, 즉 열등한 인격 부분의 인지다. 이것은 전체 인간에 관련된 체험과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지주의적인 현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통찰되고 동화되어야 하는 것의 성질은 그림자라는 시적인 언어로 매우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언어 유산의 사용을 무시하는 것은 거의 부당하다고 할 만하다. 열등한 인격 부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부적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그림자라는 용어는 내용을 규정할 만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그림자 없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취하려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이다. 유감스럽지만 소위 종교적 인간이나 지식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원형과의 또한 충동과의 대결은 가장 우선적인 질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의식의 동화와 인격의 통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만이 그 절박성을 느낀다. 이러한 다급함은 자신이 노이로제에 걸렸거나 자신의 정신 상태가 최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엄습한다. 물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나칠 정도로 집단적인 인간인 사람은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하고 또한 통찰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라고 묘사되는 거대한 익명성만이 진정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무엇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 또는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스스로가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더 건강하고 강하고 유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가 무의식의 동화 중이면 그는 무의식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없음을 안다. 이에 비해 집단인간은 세계 전체가 연루되는 거대한 정치, 사회적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믿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만큼 남는 소득도 없다. 이에 비해 전자는 이 세속의 세계가 아닌 왕국, 하나의 정신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원형의 감정적 가치를 간과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태만죄일 것이다. 원형의 감정적 가치는 실제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형은 신성한 요소로 예지나 중심 잡기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목표의 선언적 소유로서 형상화의 방법과 진행을 규정한다. 원형이 기능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를 통해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가 엘곤산의 남쪽 깃을 적도 근처의 아프리카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태양이 솟아오를 때 움막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입에 대고 그 안에 침을 뱉거나 숨을 불어넣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팔을 들어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내보였다. 나는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또한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했다. 메디신맨은 그 뜻을 알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메디신맨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가 뜰 때마다 그리고 달이 새롭게 차오를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태양과 새로운 달이 뜨는 순간을
문구라고 했는데 내가 확신하기로 이것은 선교사들이 신이라고 번역한 멜라네시아어 마나 또는 물릉구에 상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엘곤족에게 아티스타라는 말은 비록 그들이 태양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태양과 신을 의미한다. 일출의 순간만이 문구 또는 아티스타다. 침과 숨결은 시몬의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신에게 자신들의 시몬을 바치는 것인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안 적도 없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기념비들에 태양을 숭배하는 개머리 원숭이를 그려넣게끔 만든 전의식의 유형에 의해 동기 유발되어 그렇게 행동한다. 물론 이러한 의식적 행위가 신에 대한 숭배임을 전적으로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엘곤족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원시적인 것으로 보이나 교양 있는 서양인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원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성질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성질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너무도 무의식적이어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정도다. 후대의 더 의식화된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인간들이 존재하던 이른바 황금 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후대의 타락한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기계적인 행동만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성과에 의해 한 번도 의식된 적이 없고 단지 의식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전의식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 견해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정신 기능들이 언젠가는 무의식적이었고 그럼에도 거의 마치 의식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가정에 반대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인간이 정신 현상에서 내보이는 모든 것은 이미 천성적으로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도대체 의식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본능의 성격을 지니고 충동은 어느 정도 충돌되거나 심지어 개인에게 때로는 생명이 위협할 정도의 조건에서도 그 강제성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의식은 적합하게 조정된 적응 능력, 즉 충동 억제를 가능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 능력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 내용의 합성과 원형의 의식 내용에 미치는 작용의 의식화가 의식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그것은 심적 노력과 정신력 집중의 최고의 성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에 따라서 합성이 무의식적으로도 준비되고 유도되어 어느 특정한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제임스가 말하는 폭발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그들은 자연히 의식으로 뚫고 나오며 때로는 뚫고 나온 의식을 의식에 동화시켜서 한편으로는 자아의식, 다른 한편으로는 침입해 들어온 컴플렉스의 두 세계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과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의 고전적 예는 파울루스의 귀의 체험과 니콜라우스 폰 플리에의 소위 삼위일체 환상이다. 인식 불가능한 무의식성으로 혹은 더 나쁜 경우에 본능의 주지주의적인 대체물을 만들게 하는 본능 영역으로의 침강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적극적 명상을 통해 원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비유에서 표현하자면 충동의 상은 색의 단계 중에서 끝부분의 붉은색이 아니라 보라색에서 발견된다. 충동의 역동은 말하자면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에, 충동상은 자외선 부분에 존재한다. 이때 잘 알려져 있는 색의 상징을 떠올려 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붉은색이 충동과 꽤 잘 부합된다. 그리고 정신에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보라색보다 파란색이 더욱더 잘 어울릴 것 같다. 보라색은 소위 신비적인 색으로 의심할 바 없이 원형의 신비적
혹은 역설적인 측면을 만족스럽게 잘 반영한다. 보라색은 비록 스펙트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색이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이 보라색으로 정확하게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원형은 바로 상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동인 것이다. 이것은 신성력, 즉 원형적인 상의 매혹스러운 힘 속에서 나타난다. 충동의 실현과 동화는 절대로 붉은색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충동의 영역으로의 침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의 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상은 충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충동을 환기시킨다. 물론 생물학적 수준에서 만나는 충동과는 다른 형태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오직 하나의 충동을 알고 있다. 오, 절대로 다른 것을 배우지 마라. 고 하는데 이 말을 충동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즉 충동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한편으로 충동은 생리적 역동성으로 체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모습이 상과 일련의 상의 결합으로 의식에 나타나고 생리적 충동과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혹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누미노제의 작용을 전개한다. 종교적 현상학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열정이 비록 적대적이긴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음을 잘 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이며 정신적 에너지의 풍부한 원천이 되는 대극의 쌍을 이룬다. 하나를 다른 하나의 우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를 다른 하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알고 있다가 다른 하나를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뜻함을 찬 것으로부터 위를 아래로부터 유도할 수는 없다. 대극은 이분성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극성이 없는 존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 현존이 전혀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동 영역으로 침강한다고 해서 충동의 의식적 실현이나 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심지어는 큰 공포에 사로잡혀서 충동 영역의 원시성과 무의식성에 삼켜지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이 불안은 영웅신화의 영원한 대상이자 수많은 금기의 모티프다. 본능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 위험한 심연의 어둠 속에서 의식의 빛을 지키려는 절박한 갈망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형은 충동의 상으로서 심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정신적 목표다. 그것은 모든 강이 굽이쳐 흘러들어가는 바다이고 영웅이 용과 싸워 이겨 획득한 상금이다. 원형은 충동의 형식 원리이기 때문에 파란색 안에 붉은색을 품고 있다. 즉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는 이 비유는 더 큰 파장 영역에 나타나는 잠재적 원형으로부터 충동을 유도해낼 수 있듯이 더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충동의 복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비록 비유이기는 하지만 나는 독자들에게 원형과 그의 대극 간의 내적 친화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이 보라색의 이미지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연금술사들의 상상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자연의 비밀을 이와는 다른 적지 않게 생생한 상징, 즉 자기 꼬리를 무는 뱀 우로보로스의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이 비유를 신물나드로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논의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비유가 뒷받침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는지를 독자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게다가 위의 비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제기하지 않았고 답을 찾아보지도 않았던 문제, 즉 원형의 성질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원형적 표상과 원형 그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원형적 표상은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기본 형식을 가리키고 있는 다양하게 변형된 현상들이다. 이 보이지 않는 기본 형식은 특정한 형식 요소들과 특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지만 이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고 그저 대략적으로만 파악할 뿐이다. 원형 그 자체는 정신량으로서 정신적 스펙트럼의 불가시적인 자외선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원형은 의식 불가능한 것인 듯하다.
내가 감히 이러한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의식으로 인지되는 모든 원형적인 것들은 기본 주제에 관한 변이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다라 주제의 끝없는 다양성을 연구할 때면 이 정황에 대해 가장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만다라에서는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비교적 간단한 기본 형태가 다루어진다. 그러나 비록 만다라가 중심의 구조로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구조 속에서 중심과 주변, 분리와 비분리성 중 어느 것이 더 강조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원형들도 이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원형의 원래 본체는 의식 불가능한, 즉 초월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신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밖에도 원형의 모든 표상은 이미 의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상이 나오게끔 동기를 부여한 어떤 것과는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이미 립스가 강조했듯이 정신적인 것의 본체는 무의식적이다. 모든 의식은 현상계에 속한다. 현대 물리학에서 알 수 있듯이 현상계는 객관적 현실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객관적 현실은 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요소들에 근거하는 수학적 틀을 필요로 한다. 심리학도 이런 보편 타당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관찰의 대상인 정신이 이미 객관적 현실의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정신의 이론은 정신의 양을 측정할 잣대가 없기 때문에 수학 공식으로 가정해 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 성질, 그 형상을 갖춘 구체성에 의존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상태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무의식적 상태나 과정에 관한 진술의 타당성이 학문적으로 증명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없다. 우리가 원형에 관해서 진술하는 것도 의식에 속하는 예증이나 구체화다. 우리는 원형을 달리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원형을 말할 때 그 자체는 분명히 볼 수 없으나 작용하는 것, 예증, 즉 원형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이와 아주 비슷한 경우를 물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물리학에서는 그 자체는 보이지 않으나 그 성질에서 특정한 모델을 유추할 만한 효과를 갖고 있는 작은 부분들이 있다. 원형적 표상, 이른바 모티프나 신화소 등도 그와 같은 구조에 해당된다. 모티프나 신화적 요소 등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비관족성의 존재를 가정할 때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요소가 문제될 수 있다. 두 가지의 비관조적 크기가 동일한가 또는 동일하지 않은가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심리학에서 관찰을 근거로 관조될 수 없는 정신력 요소의 존재가 가정될 때 심리학은 마치 원자 모델을 고안해내는 물리학과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때 부정적인 특징을 표현한다고 종종 비판받는 무의식이라는 이름 붙이는 오류를 심리학에서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가장 작은 질량의 입자들을 오래전부터 주어진 원자라고 지칭함으로써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자가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듯이 앞으로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의식도 단지 무의식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리학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관찰자의 성질에 관해서 언급하지 못하면서 관찰자의 현존의 확인 이상의 아무것도 행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심리학에서도 다만 정신의 물질에 대한 관계만을 암시할 뿐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이 하나의 그리고 같은 세계 안에 포괄되어 있고 서로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으며 결국 둘 다 비가시적인 초월적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것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라는 사실은 가능성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개연성마저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로는 동시성 현상이 인과적 연관 없이도 비정신적인 것이 마치 정신적인 것처럼 또한 정신적인 것이 비정신적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방향의 생각을 증명해 준다. 우리는 현재 지식으로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간의 관계를 두 개의 원추의 끝이 연장 없는 점, 즉 원래의 0점에서 맞닿고 있거나 또한 맞닿지 않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에서 나는 원형적 현상을 정신적 현상으로 다루었는데 그 이유는 표현되거나 탐구되는 자료들이 거의 표상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한된 원형의 정신양 성질은 과거의 표현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본질에 관한 더 일반적인 논쟁에서 그리고 정신의 경험적 개념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불가피하게 느껴지는 개념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정신적 적외선, 즉 생물학적 충동심이 서서히 생리적 생명 과정으로 그리하여 화학적 물리적 조건으로 이행하는 것처럼 정신적 자외선, 즉 원형은 한편으로는 생리적 고유한 특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정신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의미하게 된다. 생리적 과정도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정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만한 존재 형태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단지 정신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논쟁을 당연히 원형에도 적용해야 한다. 원형 그 자체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원형의 성질은 그 주된 작용에 따라 가이스트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내가 정신의 현상학에 관해 쓴 글에서 구체화하고자 했던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으로써 정신 영역 저편에 존재하는 원형의 위치가 규정됨직하다. 그 위치는 직접적으로 물질적 유기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정신양 성질로서 물질로 넘어가는 다리를 이루는 생리적 충동의 위치와 유사하다. 정신과 물질은 원형적 표상과 충동 감각에서 정신과 물질은 정신적 층위상에서 서로 대립된다. 정신이나 물질 모두 시몬의 영역에서 의식 내용의 특징적인 성질로 나타난다. 둘 다 그 최후의 성질에서 초월적, 즉 비관조적인데 그 이유는 정신과 그 내용은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유일한 진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